심리학이 불안하다. 왕양양. 왜 나를 용서할 수 없을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이렇게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애니가 정작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했다. 애니가 소규모로 진행한 내부 연구 보고서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실험 데이터에 오류가 발견되어 현장에서 지적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적절히 대응했고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발표를 끝낸 후에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멍청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며 자책을 했다. 당신도 애니처럼 타인에게 따뜻하지만 본인에게는 냉정한가? 타인의 부족함은 수긍하지만 자신의 작은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는가? 타인에게는 따뜻하고 나에게는 냉정하다? 왜 나를 용서할 수 없을까?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신뢰를 준다. 감정이 안정된 사람은 신뢰를 준다. 그래서 안정적이다. 감정이 안정적이다. 감정이 안정적인 사람은 목표에 더 잘 집중한다. 회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한다. 정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을 잘 억제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해도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서 안정성이 높지 않은 사람보다 감정을 더 분명하게 인식한다. 매 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그저 힘들다, 허무하다 등 두루뭉실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관리 능력, 안정적인 업무 성과, 강인한 의지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유연한 업무 처리 능력, 여러 상황에서의 행동 일치성 등은 어느 정도 정서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정서 안정성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정적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정서 안정성이 낮고 자주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재능과 실력을 드러내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가치 없는 일에 집착하거나 위협과 좌절,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감정이 서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심각한 신경질과 고도의 정서 불안정성은 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 린 이탕이 이런 말을 했다. 과도한 불안으로 성과를 감소하고 스트레스는 일종의 무지 상태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든 일에 대해 매우 긴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다. 쓸모없는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뭘까? 감정의 재해석과 생각의 전환이라는 두 방법을 소개해본다. 감정적인 재해석. 쓸데없는 불안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감옥과 같다. 맹목적인 불안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면 불안 너머에 있는 정보를 해석하고 현재의 문제를 구체화해서 무엇에 갇혀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불경기 때문에 회사가 곧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온다. 이를 알게 된 당신은 자신이 감원 대상은 아닌지, 만약 해고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 혼란스럽고 자기의심에서 온다. 불안은 불안과 맞서 싸울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난 안 돼. 난 부족해. 난 못해. 자기의심은 불안의 핵심이다. 자기의심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면 머릿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불안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손발도 꽁꽁 묶여서 결국에는 백기를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자기의심에서 벗어나고 불안을 떨쳐낼 수 있을까? 감정은 왜 불안에 영향을 줄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나? 불안을 어떻게 이기나? 왜
인간관계가 불편한가?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늘 후회하는가? 하루를 검토하라. 양심과 성실이라는 점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불안과 회한처럼 무기력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라. 정의와 부정을 고요히 고백하라. 모든 악한 것의 중심에서 부끄러워하라. 어떤 그림자도 짐승까지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모든 것임을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라. 영혼이 오래 편안하도록 하라. 헤르멘 헤세.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독립할 기력이 없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의존한다. 남에게 의존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아첨한다. 가장 쓸데없는 것이 단식이다. 무엇을 얻을까 위해 눈을 들건거리기 전에 우선은 단식을 버리라. 중국의 유명한 작가 인서 결혼은 포위된 성이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봐야 할까? 어떻게 해야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각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성 안의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성 안의 사람은 나오고 싶어 한다 라고 말했다. 성 밖의 사람은 들어가고 싶고 나오고 싶고 독신이든 결혼을 하든 이런 모습이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독신과 기혼자 중 어느 쪽이 더 즐거울까?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 결혼의 행복감을 현저하게 높이지 않았다. 결혼 후에 신혼여가로 만족도가 단기적으로 높아졌지만 결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설득 있는 조사 연구는 하버드대학교 교수 로버트 주도한 유서 이래 가장 긴 행복감 연구였다. 연구 결과 사랑이 있는 애정관계가 있다면 사람들은 인생에 충만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하자. 심리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결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을 하든 독신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고 스스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방법은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는 현재 독신이나 앞으로 계속 독신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분독신이 되기 위한 저력을 갖추기를 바란다. 경제적인 기반 쌓기도 하고 타인을 통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관계는 모두에게 익숙한 혼인관계다. 결혼공포증, 노총각과 노처녀, 점점 줄어드는 결혼과정, 온라인에서 이런 결혼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기만 하면 열띤 논쟁이 벌어진다. 남자 여자가 30세가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관점은 독신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외에도 독박 유아와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온라인의 결혼 공포증을 또한 나날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왕양양과 관계의 불안. 나는 왜 인간관계가 불편한가? 심리학이 불안에 답한다. 직업 간의 변화가 필요한 때 은퇴 후의 삶은 어떨까? 사람들은 60세 은퇴하고 나면 퇴직금을 받아서 충분한 자금과 여유를 시간을 누리며 식물을 가꾸고 세계를 여행하며 지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해진 오늘날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미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50세에도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고 70에도 일을 해야 하며 80세가 되었어야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80세가 넘어야 은퇴한다는 말에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닌가? 만약에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텐데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직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중년은 위기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60세에 퇴직하는 경우에 은퇴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된다.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은 없다. 30대 워킹맘이 편지를 보내왔다. 워커홀릭인 그녀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능력을 펼치고 싶어서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복직했다. 그런데 야근과 철장이 잦은 업무를 맡은 그녀가 아이까지 돌볼 시간을 확보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맡던 2년 동안에 너무 바쁜 나머지 가정을 전혀 돌볼 수 없었던 그녀는 두 아이의 이런 균형이 아닌 저와 일과 삶은 서커스에서 광대가 저글링하는 고음과 같다. 만일 뜻밖의 상황이 나타나면 현재의 원래의 균형은 깨지고 만다. 사회학자 트레이시 브라우어는 균형이란 국한적인 개념 때문에 사람들은 일과 삶을 인위적으로 대립시킨다고 말한다. 생각해보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그 둘을 저으로 양껏해놓고 이분법적으로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가? 사실 일은 삶의 일부로 그들을 칼로 자르듯이 가릴 수 없다. 일을 통한 수학과 성공 열매는 삶의 행복감을 높여준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달라진다. 균형을 조화로 바꿔보자. 세계 최고 부자이자 미국 아마존 창업자 제프리 베이조스는 일과 삶의 균형보다 일과 삶 사이에서 조화를 유지한다는 표현이 더 좋다고 했다. 그는 균형이란 엄격한 가늠이 필요하지만 조화는 두 가지를 잘 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절대적인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트레이시 브라우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시도하면 불안정함이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균형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고요한 상태를 뜻하며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균형은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고 조화라는 말이 더 좋다. 인체는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많이 도전하라고 하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왜 지금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모순이 아닐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모순이 아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10년간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 1년간 10가지 일을 한 사람 차이는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한 사람과 1년 동안 10가지 일을 한 사람은 운명이 확연히 다르다. 직장을 자주 바꾸면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다. 여기저기 흩어진 점은 선을 이루지 못하듯이 이런 사람은 잠재력을 키우기 어렵다. 짧은 기간에 이곳저곳으로 당겨다녀서 어떤 분야에도 정통하지 못하고 생기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다른 누군가가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를 조금씩 확장하고 직업 이력에 큰 맥락과 규칙이 있다. 특정 분야에 정통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면서 직업적인 성장의 길이 점점 넓어진다. 최고의 수준을 띄어서 확장하라. 장인 정신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고의 수준이 될 때까지 일하고 그 최고의 수준을 계속 뛰어넘으려 하는 정신이다. 90세의 초밥의 신 오노지르는 한평생 초밥만 만들었다. 그의 초밥 가게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접대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일본 템푸라 장인 데스야는 55년간 일본식 튀김 요리인 템푸라 요리에 했고
에너지,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신체적인 에너지. 감정이 불안과 관련된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정은 사람의 기억력, 결정력,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에너지 관리를 할 때 체력이 기초이고 감정이 중요한 조건이라면 그 위층에 자리하고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는 에너지 관리의 핵심이다. 정신을 집중할수록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출력하고 뛰어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집중하지 못하면 공회전하는 엔진처럼 에너지를 출력할 수 없고 성과도 미미하다. 효율적인 업무와 학습의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다. 피라미드의 메인 위층은 영적 에너지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단계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정신적으로 만족하고 무기력을 떨쳐내는 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짐 로우의 에너지 관리 피라미드. 에너지 관리란 뭘까? 에너지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짐 로우는 에너지 관리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었다. 피라미드는 머릿속에 아래부터 위까지 4개 층이 있는데 아래층부터 신체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이 모형을 이해하면 에너지 관리란 무엇인지,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혼자만 잘 해보기, 시간 경험하기, 혼자서 미션을 품위 있는 나만의 시간을 기억해보자. 원예, 음악, 달리기, 읽기, 다양한 거.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안을 다스리는 6시까지 심리 처방전. 도대체 뭘 해야지? 멍망하고 안 돼? 내 자신 불안은 적절하게 관리하는 순간에 삶의 에너지가 된다. 나라는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은 관계 불안에서 반려자,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에 놓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이다. 심리학에서 나 자신이 필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친구와의 우정을 그래서 담는다. 페이스북 등등에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친구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해보자. 어떤 친구가 마음을 다해서 사귈 만할까?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톰 레스 저서 브랜드십에서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의 역할로 동기부여, 옹호형, 공유형, 동반자형, 가구형, 활력소형, 각성체형, 길잡이형 등등 8가지를 말했다. 동반형의 친구는, 이런 유형의 친구는 나를 조건 없이 좋아하고 함께 하기로 하는 버팀목이 되고 절친이 되고. 자, 협력형은 친구는 나와 비슷한 경력과 취미가 있어서 비슷한 인생 목표나 또 직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공감대가 잘 형성된다. 지도형 친구는, 이 유형의 친구는 보통 내가 생각의 폭을 넓히거나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준다.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충고를 해준다. 안정형 친구는, 이 유형의 친구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인맥을 넓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굉장히 의욕적이고 긍정적이고 유쾌하다. 동반형과 협력형, 지도형, 연결형, 친구 유형, 다양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반.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첫 번째는 어른이든 자녀든 소통할 때 중요한 것은 고발식 표현은 안 된다. 공감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모두 너희 잘못 탓이야. 이렇게 세대 간 충돌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만 상처도 주고받는 가족이다.
가족이 뭐 할아버지와 살고 싶어, 할머니와 살고 싶어, 따로 살고 싶어, 뭐 등등 있겠죠. 안정적인 애정관계, 심리학 지식을 알리기 시작한 후에 애정관계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며칠 전에도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와서 여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며 반복한다고 하소연했다. 여자친구와 특별한 관계가 나빠질 사건도 없었는데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며 헤어지자는 말을 꺼낸다. 또 어떤 이는 결혼한 후로 남편과 많은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세 가지 증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지쳤어. 나는 안돼. 마음이 지쳤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방법을 바꾸자. 대학교에서 국제에 전공한 여학생이 4년대 외국무역에서 인턴 합격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솔직히 기대했지만 상사가 그에게 준 임무는 영수증 붙이기였다. 매일 아침 그자는 재무부에서 가져온 영수증 뭉치를 분류해서 풀로 고르게 붙여야 했다. 그 일을 반복한 지 30일째 되자 그자는 더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이 회사에 왔는데 매일 이렇게 영수증이나 붙이고 있다니 이거 인재 낭비 아니야? 그자는 상사를 찾아가 퇴사하게 된 생각을 밝혔다. 30살이 넘은 여자 상사는 그녀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자신 노트북을 가져와서 10년 전에 만든 엑셀 양식을 보여주었다. 그 시절 여자 상사 어떤 그 것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네요. 감기처럼 피할 수 없는 번아웃. 당신은 한 회사에서 가장 오랜 근무 기간이 몇 년인가? 5년? 8년? 긴 편인가? 그럼 한 기업에서 어디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은 몇 년일까? 자그마치 81년하고도 85일이다. 이 기록을 만드는 사람은 브라질 출신은 윌터 호스만이다. 15세에 방직회사에 취직한 그는 처음부터 배달부 직원이었고 나중에 마케팅 매니저가 되고 2019년 96세의 월터 그래서 80년 넘게 근무하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80년 근무하는 것은 대단하다.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는 이유는 회사에서 한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에너지도 다 써버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출근할 때마다 형정이 끌려가는 것 같고 허탈함, 번아웃 증후군, 영문으로는 오큐페이셔널 번아웃 이렇게 하고 연소 소진의 의미를 말한다. 번아웃 감정적인 쇄진 이는 가장 뚜렷한 증상이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곤하다. 출근을 하면 우울하고 업무를 처리할 때도 무기력하다. 며칠 휴가를 내고 쉬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친화성이 상실되고 번아웃을 겪고 있다면 주변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고 업무도 대강 처리한다. 사장이든 동료든 고객이든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는 되도록 피하고 싶고 어서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직장에서의 불안은 어떻게 이겨내는가? 학습된 무기력과 회복 탄력성. 우수한 실력을 바탕으로 순조로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닥친 차질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는가? 나쁜 성격은 없다. 당신은 자신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활발하고 열정적이죠. 열심히 노력한다는 착각. 분주함은 게으름의 징표다. 교수로 일하는 동안에 나는 다양한 자질과 성격의 학생들을 만나서 봤다. 전공과마다 유난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책도 많이 읽고 수업 시간에 필기도 열심히 할 뿐 아니라 복수도 열심히 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이만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았다. 꼬리 표는 붙이고 긍정 꼬리는 붙이고 부정은 떼라.
사람들은 평소 알게 모르게 꼬리표를 붙인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은 몸매와 외모를 보고 외모 꼬리표를 붙인다. 다른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고 행동을 관찰한 후에 성격 꼬리표를 붙인다. 소셜 네트워크의 프로필을 훑어보고는 아주 능글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몸에 둘러본 후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별자리가 처녀 자리라고 생각하면 결벽 증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인생은 나를 위해 스핑크스가 등장한다. 사람의 머리와 아전 스핑크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어려운 문제다. 대학교에서 제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교수님, 어떤 인생을 추구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주변 환경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압박으로 작용하는 사회적인 세계. 1965년 미국의 심리학자 세 사람이 제시한 사회적 시계는 사회 문화의 체제 안에서 사람들에게 관습이 된 인생 주기를 일컫는다. 사회의 모든 계층은 알게 모르게 이 주기를 따른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시계는 보통 만 3세기면 유치원에 가고 6, 7세 초등학교, 18세 대학교, 21세, 23세 취업하고 28세쯤에 결혼하고 30세에 열심히 돈 벌고 60세에 정도 은퇴한다. 사회적 시기는 주기에 따라서 일생을 몇 단계로 나눈다. 그리고 인생의 단계마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제시한 덕분에 우리는 바람 한 줄기 떠나질 것 같지 않은 정도로 빽빽하게 짜인 시간표에 매달려 있다.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가? 성장의 불안. 마음을 정했으면 더는 후회하지 마라. 오래된 과거의 결정 때문에 후회했을 것을 하지 마라. 도박장 테이블에 돈을 걸었으면 손을 떼시오라는 문구를 붙어 있다. 이미 마음을 정했으면 더는 후회하지 말라는 것이다. 후회 없애주는 약이 있을까? 후회를? 이번 온라인 쇼핑은 완전히 실패했네요. 난 후회가 됐다. 후회를 떨쳐버리라 이 말이죠. 우리의 대뇌는 구두쇠. 결정 이론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미국 심리학 교수 데니 카니먼은 그의 베스트셀러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직관적인 사고 시스템과 이성적인 사고라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시했고 객관적인 사고 시스템은 사실 사고와 거리가 멀고 직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다. 숲에서 뱀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몸을 피한다. 변기를 찾는데 나연기를 만나서 기체가 흔들리면 바로 긴장한다. 기원하기를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직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논리 처리력을 천천히 생각하는 것. 어느 길을 갈지, 어떤 전공을 택할지, 어떤 기업에 입사할지, 이렇게 이 두 생각 시스템을 비교하자면 직관은 빠르고 자동화된 반응이고 이성은 느리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위험할 때 생각하지 않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의자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원래 가격이 20만 원이지만 기간 한정 특가로 2만 원에 판매 중이다. 다른 하나는 10만 원인데 역시 기간 한정 특가로 2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두 의자의 원래 가격은 다르지만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면 어느 의자를 사는 것이 합리적일까? 겉모양과 판매 가격이 같은 원래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질이 좋겠다라는 거죠. 막막하면 쉬운 일부터 해라. 청장년에 느끼는 막막함에 대하여 막막함을 느끼는 이유는 많다. 급변하는 사회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래서 2잡, 3잡 이렇게 하는 거죠. 결단이 없다면 한계를 설정해라. 한계.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당나귀가 있었다. 당나귀의 왼쪽과 오른쪽과 동일한 거리에서 그 근처 도미와 물통이 놓여있는데 그 가운데 서 있던 당나귀는 물을 먼저 마실지 근처를 먼저 먹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보면서 결국 배를 굶고 목이 말라 죽고 말았다. 결단을 못 내렸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비리당의 당나귀처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주저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결단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뭘까? 선택지가 많아도 불안이 커진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떤 것을 고를지. 결정 1단계. 중요한 선택 안에 남기기. 선택안이 너무 많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혼란스럽다.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대형마트에서 과일 진열한 후 소비자에게 과일잼 할인권을 증정했다. 처음에는 24가지 과일잼을 진열했고 그 다음에 6가지 과일잼을 진열했는데 24가지 과일잼이 진열한 경우에 소비자의 단 3%만 구매했지만 6가지 과일잼을 진열한 경우에 30%의 소비자가 구매했다. 선택의 폭이 넓으면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늘 후회하는가? 최고의 선택은 없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 놓인다. 작게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부터 하루에 대해 70분이 넘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 주의력 분산, 공경 탈출. 타인을 통해서 행복할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관계는 모두에게 익숙한 혼인관계에서 노천과 공포증 이런 것들, 관계의 불안, 나는 왜 인간관계가 불편한가? 직업 간의 변화가 필요할 때 50세, 80세 은퇴할 수 있는데 80세 넘어야 은퇴하는 말에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닌가? 만약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텐데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많은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곧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직업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까? 중년은 위기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 그런데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60세에 퇴직하는 경우에 은퇴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된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미루고 계속 일을 해야 한다. 터닝 포인트.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은 없다. 조화다. 조화를 만들자. 균형이 아닌 조화. 조화로 바꿔보자. 절대적인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10년간 한 사람, 1년간 10가지 한 사람. 비교 아까 했죠. 최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확장하라. 장인 정신을 들어본 적 있나? 90세의 초밥의 신 오노지로는 한평생 초밥만 만들었다. 초밥 가게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접대했을 정도로 유명하다. 덴푸라.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을 떨쳐내려면 존 로우의 에너지 관리 피라미드를 생각해보고 불쑥불쑥 나라는 친구가 잘 지내는 거면 어떻게 할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친구와의 우정을 그릇에 담고 앞에서 했는데 거듭했는데요. 안정적인 관계, 번아웃을 피하는 방법, 직장에서 불안, 회복, 나쁜 성격이 없다, 분주함, 긍정 꼬리표를
붙이자. 이렇게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마음을 정했으면 더는 후회하지는 말자. 우리의 DNA는 굳으세다. 위험할 때 생각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막막하면 쉬운 일부터 해라. 막막하면 쉬운 일부터 해라.